우리가 요즘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들인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예요. 마이크로바이옴. 요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렇게 우리의 장내를 코팅하게 된 마이크로바이옴은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여러 정황에 따라서 그 아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과 기능이 결정되어 있어요. 생후 6개월까지 아이에게 성공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의 공생관계를 최적화시켜주게 되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자극시켜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이유식을 시작하게 된다는 말은 아이들에게 모유나 분유가 아닌 고체 형태의 음식을 소개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로써 아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구조와 기능이 다양해지기 시작하고요. 어른과 같은 굉장히 성숙한 단계의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시기에는 아이들의 변에서 지방 연소를 도와주고 또 면역을 관리하는 단사슬 지방산이 더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탄수화물이나 아미노산의 대사, 비타민의 생합성, 그리고 생체 이물의 분해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결국 아이들이 성장과 발달을 하는데 더 특화된 형태이고, 어른들은 상대적으로 지질, 다당류의 생성, 편모를 많게 하는 방향, 스테로이드의 생활성 등 염증에 관련된 부분들이 더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생후 3세가 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안정이 되고 또 성인과 같은 형태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양상들은 10대까지 계속 발전이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 번 몸 안에 들어와서 점점 자리를 굳게 잡아가고 또 성숙해지는 마이크로바이옴들은 유해균이 자리를 잡을 수 없게 착한 균들이 자리를 마구마구 꽉꽉 잡고 또 텃세를 부리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장내 세포들 사이 결합도 굉장히 튼튼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선천성 면역으로 하여금 면역 항상성, 즉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작용을 돕고요. 우리 몸이 아닌 다른 것, 항체라고 하는데 여러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영양분의 흡수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로써 소화, 흡수, 그리고 에너지 저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태어나고 나서 수개월 이내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을 했던 항생제까지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항생제를 사용했을 경우는 전체 세균수는 변화가 없지만 비피도박테리움 같이 우리가 좋은 세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다행히도 항생제를 사용했다고 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요.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항생제는 남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턱대고 항생제를 난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거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꼭 필요한 경우에서는 필요한 양만큼 의사와 상의를 하시고 제대로 사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이루는 미생물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곳으로부터 몸 안으로 들어와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 안에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만졌던 물건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손 청결이 중요하다고 제가 매 회에서 말씀을 드리죠. 또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털이 많은 애완동물들에 노출된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더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애완동물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반대다 여기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비만, 청식,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심지어는 자폐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굉장히 다양한 질병과 연관이 있다고 연구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은 피부나 구강 등에서도 발견이 되지만 숫자로 보면 대부분이 장내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뇌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간접적으로 트립토판 대사와 세로토닌 합성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세로토닌은 많이 들여보셨지만 중추신경계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우울증, 불안 등의 감정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천식을 포함한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과의 연관성도 보고가 있는데요. 특히 생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정립시켜주는 것이 이들 질환들이 덜 생기게 해주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콜라이라고 안 좋은 균이 자리 잡은 경우에서는 습진이 더 많이 생겼다는 그러한 논문들이 있고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라는 굉장히 위험한 균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균들이 군집이 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여러 종류의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생후 1개월에 이 균이 군집된 경우에서는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6에서 7세가 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균에 비해서 천식이 더 많이 걸린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 질환과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관성도 알려져 있어요. 분명 마이크로바이옴은 이러한 대장 내 염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또한 과민성 장 질환이라고 만성적으로 배가 아프고 또 설사를 굉장히 자주 하는 병이 있어요. 이 병을 앓는 환자들의 변과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의 변을 비교했을 때 분명히 그 구성이 다르다는 거죠. 신생아기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성숙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이 청소년이 됐을 때 과체중 또는 비만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위험도를 또 높인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신생아에서 굉장히 낮은 비피도박테리움과 또 높은 스타필로코커스 패턴이 7세가 됐을 때 과체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자폐증이 있는 친구들이 변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세균총의 구성이 굉장히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 다르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자폐증이 굉장히 늦게 생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친구들의 변을 분석을 해봤을 때 클로스트리디움 층이 더 많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지방이 높고 단백질이 높은 음식물의 섭취,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는 어린이들과 반대로 다양한 종류의 탄수화물 그리고 섬유소가 많은 식사를 하는 어린이들을 비교를 했는데 서구화된 식단의 어린이들에서 아토피나 자가 면역 질환 같은 면역 관련 질환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식단의 차이에 따라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가 굉장히 확연하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식을 시작한 이후부터 고섬유식 그리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기 그리고 가공식품의 비율을 적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덧붙여서 자랑스러운 김치 있잖아요. 김치 그리고 된장같이 우리나라의 여러 유명한 발효식품 그리고 또 요구르트 같은 것들을 같이 섭취를 많이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나는 걱정이 된다. 우리 아이는 식습관이 너무 고기만 먹고 라면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고 너무 불균형이 심하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건강보조식품의 개념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시도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식품의 가장 큰 장점은요,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만 가장 큰 단점은 엄청나게 좋은 효과는 없다. 그리고 꾸준히 먹어야지 언젠가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논문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또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제가 직접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